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개월 후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국책 사업들로 이어지고 있는 무기체계 사업에서 혹시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궤도에 오른 사업들은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이제 뭐 어떻게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실 대표적인 걸 두 가지 꼽으라면은 저는 경항모.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직 뭐 시작은 하고 결론이 안 나긴 했지만 원잠. 네,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가 가장 큰 그 둘이 이슈일 것 아마 같아요. 영향을 받는다면 제일 크게 받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KFX 뭐 이미 뭐 시제기 첫 비행 예정도 있고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엘셈만 해도 벌써 시험 발사 처음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다 그 얘기는 이미 바꾸기는 너무 간 상황이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경항모도 아직 뭐 설계도 안 끝난 상태고, 원자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만약에 정치권의 어떤 생각이 달라서 이건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또 뭐 가속하겠다, 뭐 좀 그럴 수도 빨리 있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거죠. 사실 가장 현실적인 이제 경항모 도입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도입을 하겠다는 정도만 나왔지 명확하게 뭔가 플랜이 나오거나 어떤 형태거나 이렇게까지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예.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항모 사업을 하기로 해군 측에서 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예산을 다룰 때 처음에는 전액 삭감으로 갔다가 그랬었죠. 다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설계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그 논객이나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무시 그렇죠. 못합니다. 네.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길게 한 30-40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긴 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들이, 그런 무기체계 사업들이 바뀌었느냐? 바뀌는 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으면서 그런 모종의 어떤 그 합의가 돼서 그 다음으로 그렇죠. 넘어갔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치색을 조금은 배제한 입장에서, 그러나 변화되는 부분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죠. 네. 예. 경항모 같은 경우는 일단 해군의 입장은 명확히 나온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또 경항모를 만든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그렇죠. 뭐 경항모로 갈 거냐, 아니면 무늬만 경항모지만 중형 항모로 결국은 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뭐 KF-21의 함재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면서 예. 그렇다면은 현대중공업과 카이가 서로 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딜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캐퍼펄트까지 장착을 그 얘기까지 하는 나왔죠. 예. 그런 항모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좀 더 넓게, 그동안은 한 곳을 바라봤는데 좀 더 넓게 보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함재기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각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근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착한 엔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랜딩 기어를 갖다가 강화한다 뭐 하는 것도 나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와 관련된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고. 기골 보험까지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전투기가 많아봤자 진짜 도입해봤자 40대 정도면 진짜 도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말도 안 되게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스키점 부대로 만약 간다고 했을 때도 역시 KF-21은 완전히 그거는 설계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력 자체를 완전히 새로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했다고 하는 부분은 설계 단계에는 고려했을지언정 이것을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개발한다는 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한국형 딱 걸맞는 항공모함이라 하면은 어떤 모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뭐 협력 관계에 있기도 하고 가장 좋은 롤 모델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F-35B가 가장 이제 적합한. 적합하고 네. 그러면은 함재기는 함재기는 지금으로서는 F-35로 갈 수밖에 없는 게 F-35B. 그렇죠. 네, 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얘기한 대로 개발이 되면 타임 테이블을 맞출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물론 해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돈, 그 다음에 그게 된다 그래도 많이 만들어봤자 30-40대 정도인데 예. 이러면 진짜 도입 비용이 F-22 정도급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지거든요. 도입 비용이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저는 만약에 퀸 엘리자베스급이라고 한다면은 영국에서 제안했던 부분을 힘들게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걸 우리가 건조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그거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기르기 위해서 퀸 엘리자베스급을 리스해 준다 그러면 네. 차라리 리스를 받아들여서 한 10년 운영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뭐 퀸 엘리자베스급의 두 척 중에 한 척을 영국에서는 우리한테 리스한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거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네네. 상륙 모함을 베이스로 한 경항모지만, 표면적으로는 경항모지만 당연히 중형 항모급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여기에서 항모의 뭐 찬반 논란 뭐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일단 출항을 했다고 보고요. 설계 단계에 만약에 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닥쳐가지고 좌초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간단한 전제하에 우리가 출발을 했고, 예. 그것은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여야가 같이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항모를 해야 된다 치면은 현실적인 걸로 보자면은 아메리카급 내지는 지금 이탈리아가 곧 7점 배치한 트리에스테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해군에서 대우하고 같이 손잡고 냈던 어떤 항모 건조안, 그거하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심지어 크기도 비슷하고, 다만 트리에스테급은 스키 점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웰덱이 있어가지고 상륙함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륙함으로서의 기능도 갖추는 편이 제일 현실적이고 당연하죠. 합리적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함재기를 F-35B로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익 함재기가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상륙함이 되면은 설령 전폭기를 실을 수 없어도 다양한 그렇죠. 용도로 쓸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LCAC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독도하고 그러네요. 마라도 네. 두 척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3-4만 톤 사이에 대형 상륙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LCAC 및 대형 헬리콥터 운용, 예를 들어 지금 치누크도 맘 놓고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독도하고 마라도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 척은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상륙함의 어떤 한 명은 백령도함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했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홍 편집장님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아메리카급을 이야기해 본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용도의 상륙 모함이 네.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F-35B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에서 전투기 사업을 꾸리는 데 따라서는 도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군이 F-35A를 추가 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KF-X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F5 대체 수요도 없는 건 아니고, 또 어차피 F-35A를 추가 도입하자는 목소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F-35B 도입 예산이 전용될 가능성도 없지 근데 않다고 봐요, 저는. 예산에서는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예산 뭐 신청도 안 했고, 그렇죠. 분명 국방위에서는 논의도 안 됐지만은 합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공군의 추가 20대 부분에 대한 예산과 만약에 있을 함재기 예산은 별개다라는 그렇죠. 건 확정적이기 때문에 공군이 설사 추가 20대를 도입하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 하기로 한 추가 20대 말고 거기에 플러스 할 거기에 것 플러스.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20대 더해도 60대밖에 안 되니까. 80대. 네, 80대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면은 KF-21에 120대만 양산을 안 할 것 같은데, KF-21이 만약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부분에 가서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80대나 되고, 그리고 뭐 여러 두 패널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건 보편적인 입니다만 스텔스기가 만능도 아니잖아요. 맞는 그래서 아니죠. 5세대 기체와 4 내지는 4.5세대 기체의 어떤 조합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도 생각해봐야 되고 심지어 지금 미 공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F-35의 수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기정사실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F-35의 기술적 결함이랄지 또 F-35의 무용론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그런 식. 그렇지만 F-35의 무용론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F-35가 절대 무용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F-35를 너무 이상하게 까는 쪽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 덴마크 공군이나 핀란드 공군은 어떠한 기준으로 F-35A를 선정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공군의 F-16을 F-35A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F-35를 그래서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 기회에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장보고 3, 배치 3급 그렇죠. 배치 3형에서 우리가 원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잠수함도 사실 고속 경수로의 민간 버전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술을 완성을 했다.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라노스로 알려진 그런 고속 경수로 기술이 우리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원잠으로 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이제 상태라 그래도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그 동일시할 문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잠수함이 지금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일단 들게 되고요. 저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는 원잠 의미가 크게 그거는 많이 사실 퇴색하죠. 안고 없는 붕어빵이랑 저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근데 그렇죠.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점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있음으로써 노하우를 좀 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핵무기를 도입하는 어떤 가는 길이다. 라 그러면은 이제 맞을 수 있고 이제 하는데 사실 주변국들도 다 그 생각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하면 언젠가 핵무기를 도입하겠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잠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이론상 무한정 수중에 있는 해양 작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6개월에 한 번씩 당연히 보급도 해야 되고. 네네. 사람 예, 미치지. 와야 되거든요. 네. 보급을 수중에 있는 것이 이제 수상해서 보급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원잠 수준의 통상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해도 그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의 기술에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원양 태평양 저 한가운데서 작전하지 않는 네. 이상은 원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거기에 핵무기를 네. 장착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SLBM이겠죠. SLBM에 만약에 핵탄두를 장착한 우리 핵보유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 버리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원잠은 그런 측면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경항고모함은 이걸 어떤 용도에 써야 될까라는 게 논쟁의 주요 요인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기능을 하고 함재기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필요하냐 필요 없냐서부터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그 논쟁이 있다면 원잠은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네. 원자력 잠수함 사업도 역시 계속해서 사업을 해가면서 어떠한 경중을 따질 거고 장단점을 따져서 이것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원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취소된다 그러면은 취소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만약 취소한다면. 취소한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질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애매한 게 핵 보유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갖고 싶은데 네. 핵 보유를 안 할 거면 정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핵 보유 의지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입구로 그러니까 당장 핵을 보유를 안 할 거라도 핵 보유 직전까지 최대한 준비해 놓겠다라는 생각이라면은 그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잠이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재처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자력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그것을 처리할 때의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그 커다란 굵직한 두 무기 체계의 사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무기 체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